내 평생의 보배니라. 숨이 끊어지기 직전 김진사가 막내딸의 손을 꼭 쥐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는 게 고작 병들고 늙은 하인 칠복이 한 명이었습니다. 두 언니는 문전 옥답과 금괴 상자를 받아들고 배를 잡고 웃었지요. 막내야, 내가 그렇게 효도했는데 겨우 늙은이 하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내딸한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막내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칠복이를 정성껏 간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력을 되찾은 칠복이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나리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막내딸을 황량한 돌산으로 데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곳을 파십시오. 깊이, 아주 깊이.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소식을 들은 언니들은 구경하러 달려왔습니다. 과연 그 돌산 아래에는 무엇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칠복이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늙은 하인 하나가 평생의 보배.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대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논밭과 기와집, 그리고 세 딸을 둔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큰딸과 둘째 딸은 얼굴도 곱고 말씨도 고왔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막내딸 은화는 얼굴은 평범했지만 마음씨만큼은 한양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시자 두 언니는 슬쩍슬쩍 피했지만 은화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죽 한 술 뜨실 때마다 손수 입가를 닦아드리고 이불을 여러 번 갈아드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밤 김진사가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채에서 김진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멀지 않았구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마. 큰딸과 둘째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진사는 큰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딸아, 너에게는 남쪽 논 10마지기와 금괴 5냥을 주마. 큰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이어서 둘째 딸을 바라봤습니다. 둘째야, 너에게는 서쪽 밭 20마지기와 은괴 10냥을 주마. 둘째 딸도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막내딸 은화를 불렀습니다. 은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든 감사히 받아들일 마음이었거든요. 김진사는 은화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은화야, 너에게는 칠복이를 주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언니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칠복이라니? 그 병들고 늙은 하인을 말하는 건가? 칠복이는 김진사 집에서 평생을 일해온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허리도 굽고 기침도 심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신세였지요. 김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내 평생의 보배니라. 절대로 버리지 말고 끝까지 모셔라. 은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두 언니는 각자의 몫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큰딸은 금괴 상자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 금으로 한양에 가서 큰 기와집을 장만할 거야. 둘째 딸도 은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 은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할 거야.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두 언니는 막내 은화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늙은이 하나 데리고 뭘 할 건데? 에휴, 아버지가 너만 미워하신 게 분명해.
은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상에 누운 칠복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아버님 말씀대로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두 언니가 떠나고 은화는 칠복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큰 기와집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은화는 칠복이를 업고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화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밭을 메고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칠복이를 위해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칠복이는 기침을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아가씨, 소인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님께서 칠복이 어르신을 제게 맡기셨잖아요. 당연히 모셔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은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가씨 참 착하긴 한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람. 늙은이 하나 모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겠네. 어떤 이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양반이 막내딸한테는 너무 야박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늙은 하인 하나만 준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은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칠복이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갔지요.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복이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허리도 조금씩 펴지더니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은화는 기뻐하며 칠복이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칠복이는 은화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아가씨께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이는 은화를 마루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일부터 저를 따라 나서 주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어딘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칠복이는 은화를 데리고 마을 뒤편 황량한 돌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자풀만 무성하고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황무지였습니다. 칠복이는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곳에 초가 삼간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곳을 파십시오. 깊이, 아주 깊이. 은화는 의아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품팔이로 모은 돈을 털어 초가 삼간을 지었고 칠복이가 가리킨 곳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저 아가씨 미쳤나? 돌산에서 땅을 파다니. 늙은이 말 듣고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두 언니도 그 소식을 듣고 구경을 왔습니다. 큰딸은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왔고 둘째 딸은 화려한 놀이개를 차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땅을 파는 은화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정말 미친 게 확실하구나. 돌산에서 땅을 파다니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은화는 땀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들, 저는 아버님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칠복이 어르신도 아버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뜻? 아버진 너한테 쓸모없는 늙은이만 주셨잖아. 우린 금은 보화를 받았고.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린 이미 부자야. 너는 평생 그렇게 땅이나 파면서 살아라. 두 언니는 웃으며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칠복이가 가리킨 그곳을 계속 팠습니다. 칠복이는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파십시오. 곧 나리께서 남기신 것을 보실 겁니다. 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땅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칠복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2부 황금 거북의 전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화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가 뜨면 삽을 들고 칠복이가 가리킨 그곳을 팠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져 이제는 은화의 키보다 더 깊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구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가씨 완전히 미쳤어. 한 달 넘게 돌산을 파다니. 불쌍하게도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네. 하지만 칠복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확신에 찬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화가 삽질을 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땅. 단단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은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뭔가 있어요. 칠복이는 천천히 구덩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 보십시오. 은화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금빛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였지만 계속 파내자 점점 큰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황금으로 만든 거북이 형상이었습니다. 크기는 어른 팔뚝만 하고 등껍질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화는 숨이 멎을 듯 놀라 황금 거북을 들어올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대체 뭔가요?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황금 거북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이것이 바로 나리께서 준비하신 보물의 표식입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황금 거북을 나리께서 손수 묻으신 겁니다. 은화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묻었다니? 그럼 칠복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칠복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황금 거북 아래를 더 파보십시오. 진짜 보물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은화는 다시 삽을 들고 황금 거북이 있던 자리를 더 깊이 팠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를 더 파내자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상자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은화는 흥분하며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금괴와 은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비단 보따리와 귀한 옥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아버님이 묻어두신 건가요?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나리께서는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은화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사실 소인은 그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은 젊은 시절 조선 팔도를 떠돌며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 은화는 놀라 칠복이를 바라봤습니다. 직관이라니? 풍수지리를 보는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칠복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소인이 한겨울에 산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나리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소인은 나리께 은혜를 갚기 위해 하인으로 들어와 평생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은화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시길 세 딸 중 누가 진정으로 효심이 있고 욕심이 없는지 시험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딸과 둘째 딸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주고 막내딸에게는 소인을 맡기신 겁니다. 만약 아가씨께서 소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신다면 그때 이곳으로 데려와 진짜 보물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은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큰 시험을 주신 거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이 돌산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인이 풍수를 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3대가 번창할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리께서는 이곳에 재산을 묻고 아가씨를 이곳으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칠복이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김진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화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큰딸과 둘째는 욕심만 있고 효심이 없었지만 너는 효심이 있고 욕심이 없구나. 진정한 보물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이 재산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덕을 쌓거라. 아비는 저승에서도 너를 지켜보마. 은화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 딸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은화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씨, 사실 나리께서 묻어두신 보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돌산 곳곳에 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남기신 땅 문서도 따로 있습니다. 칠복이는 초가집 벽 뒤를 파헤쳐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일대의 논밭 문서, 한양의 집터 문서, 그리고 상단 지분까지. 김진사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이 땅 문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은화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언니에게 당장의 재물을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진짜 재산과 명당 자리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신 걸까요? 칠복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세 딸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재물을 주면 곧 탕진할 것을 아셨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욕심 없이 효를 다하는 아가씨야말로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은화가 돌산에서 황금 거북과 함께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저 아가씨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정말 보물이 묻혀 있었다니. 김진사 양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곧 두 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딸은 한양에서 급히 말을 달려왔고 둘째 딸도 장사를 접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은화가 파낸 보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황금 거북, 금괴와 은괴로 가득한 상자들, 비단 보따리, 옥 장신구, 그리고 두툼한 땅 문서 다발까지. 큰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막내야, 이건 아버지가 우리 세 자매에게 남긴 거야. 우리도 몫을 나눠 가져야지.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딸인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칠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분 아가씨, 나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인을 끝까지 모시는 딸에게만 이 보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미 나리께 받을 것을 받으셨습니다. 큰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공평해. 우린 고작 금괴 몇 냥밖에 안 받았는데. 둘째 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우리도 언니잖아. 조금만 나눠줘. 은화는 두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했던 언니들이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아버님께서 주신 금과 은은 어디 갔나요? 큰딸과 둘째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딸은 한양에서 기방을 드나들며 돈을 다 썼고 둘째 딸은 장사의 실패에 미천을 날렸던 것입니다. 은화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아버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누가 재물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은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언니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품에 안기로 한 것입니다. 언니들, 저는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덕을 쌓으며 살겠어요. 언니들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딸과 둘째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가 이렇게 너그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칠복이는 은화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나리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 아가씨야말로 집안을 일으킬 분입니다. 그렇게 돌산의 비밀이 밝혀졌고 은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은화는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두 언니는 진정으로 뉘우치게 될까요? 3부 명당의 주인이 된 막내딸. 보물을 발견한 후 은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복이의 도움으로 돌산에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명당 중에 명당이라던 그곳에 큰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근사한 저택이 들어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품팔이하던 아가씨가 이제는 대지주가 되었네.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 편이구먼. 은화는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경상도 일대의 논밭 50마지기, 한양의 집터 3곳, 그리고 대구 상단의 지분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은화에게 조언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이 재산을 지키고 불려야 합니다. 나리께서 평생 모으신 것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일으키고 어려운 이들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언니였습니다. 큰딸 은주는 한양에서 돌아온 후 은화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둘째 은선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은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막내야, 언니가 한양에 다시 가서 큰 장사를 해볼까 해. 미천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은화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아버님께서 이미 언니에게 금괴를 주셨잖아요. 그건 어디 갔어요? 은주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양에서 기방 출입하느라 다 써버렸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진짜로 장사를 할 거야. 은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돈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다잡으셔야 해요. 은주는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언니한테 가르치려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품팔이하던 주제에. 칠복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큰 아가씨, 지금 막내 아가씨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둘째 은선과 몰래 만나 속삭였습니다. 둘째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막내한테 계속 빌부터 살 순 없잖아. 은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은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잠든 사이에 금괴 몇 개만 가져가면 되잖아. 어차피 너무 많아서 모를 거야.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조금만 가져가자. 그날 밤 두 언니는 은화의 곳간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직관으로서의 직감이 남달랐던 칠복이는 두 언니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두 언니가 금괴 상자를 열려는 순간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두 분 아가씨,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칠복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주와 은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려고. 칠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나리께서 재산을 나누실 때 이미 기회를 주셨건만 그것을 탕진하시고 이제는 동생의 것까지 훔치려 하십니까? 그때 은화가 잠옷 차림으로 곳간에 나타났습니다. 언니들. 은화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막내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은화는 한숨을 쉬며 두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들, 돈은 훔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언니들에게 주신 재산도 그렇게 모으신 거잖아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은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은화는 두 언니를 불러 제안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집 논밭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소작인들을 관리하고 수확을 감독하는 일이에요. 품삯도 드릴게요. 은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우린 양반 집안 딸인데. 은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아버님도 평생 일하셨어요. 양반이라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예요. 은서는 언니와 달리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막내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은화는 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요. 저도 품팔이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일하다 보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막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라도 달라질게.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난 싫어. 차라리 이 집을 떠나겠어. 은화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큰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은주는 고개를 돌리고 짐을 쌌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은화의 집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딸 아가씨는 여전히 교만하시네. 동생이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은주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기방 친구들도 이제는 돈 없는 그녀를 외면했지요. 은주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양반 집안 딸로 고고하게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막내 말을 들을 걸. 은주는 후회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서는 은화와 함께 논밭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소작인들에게 인사하고 수확량을 체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배웠지요. 은서는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버님께서 이 재산을 모으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은화는 은선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가 깨달아주니 저도 기뻐요. 우리 함께 아버님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선은 이제 제법 일을 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작인들도 은선을 존중하기 시작했지요. 둘째 마님은 이제 진짜 일꾼이 되셨네. 성품도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은화는 은선에게 논밭 관리의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언니, 이 논 5마지기는 언니가 관리하세요. 수확의 일부는 언니 몫으로 드릴게요. 은선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은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편 한양의 은주는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은주는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올라온 마을 사람이 은주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큰 아가씨 아니신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은주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은화에게 전했습니다. 막내 마님, 큰 아가씨께서 한양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떨고 계시더군요.
은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언니였습니다. 은화는 즉시 사람을 보내 은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화와 은선이 대문에서 언니를 맞았습니다. 은주는 두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언니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보물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은화는 언니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 돌아오셨으니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 해요. 은선도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언니, 우리 이제 화해해요. 우린 자매잖아요. 세 자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 것 말입니다. 그날부터 세 자매는 함께 집안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부 세 자매의 재출발. 세 자매가 화해한 후 은화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은화는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바탕으로 농사를 확대했고 은선은 논밭 관리를 맡았으며 은주는 뉘우침 끝에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 은주는 살림을 하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평생 하인들에게 시키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은주가 부엌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은화가 다가왔습니다. 큰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은화는 은주에게 손수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니? 은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칠복이는 세 자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이는 은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리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말입니다. 은화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길 바라셨던 건가요?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께서는 세 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큰딸과 둘째 딸이 욕심이 많은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시련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가씨를 통해 언니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은화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시험으로 보여주신 거였군요. 칠복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은화의 집안은 이제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도 많았고 한양의 집터에서 들어오는 세입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 마을에 흉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화는 즉시 세 자매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재산을 남기신 것도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은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막내 말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이웃이 굶주린다는 게 말이 되니?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곡식을 나눠주자. 내가 직접 가서 나눠줄게. 은화는 감격했습니다. 예전에 교만했던 큰언니가 이렇게 달라졌다니. 세 자매는 곡식 수십 가마를 실어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화댁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남기신 뜻입니다. 재산은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은주는 직접 곡식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욕심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요. 은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희를 버리지 않고 감싸 안아 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욕심 많던 두 언니가 저렇게 변하다니.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구먼. 그 소식은 멀리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경상도에 효심 깊고 자매간의 우애가 돈독한 집안이 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며칠 후 임금님의 사신이 은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화댁, 임금님께서 너희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한양으로 올라오거라. 세 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니. 칠보기가 조언했습니다. 새 아가씨,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나리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세 자매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을 아련하는 자리. 세 자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이야기를 들었노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효를 다하고 자매간에 화목하며 어려운 백성을 도왔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은화가 대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희는 다만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현명한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 너희들도 훌륭하다. 짐이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세 자매에게 정려문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효녀문과 화목한 자매의 모범을 기리는 정려문이었지요. 그대들의 집안 앞에 정려문을 세우겠노라. 이로써 온 백성이 너희의 효심과 우애를 본받게 하리라. 세 자매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저희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임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라. 그대들은 그것을 해냈느니라. 한양에서 돌아온 후 은화의 집 앞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효행정려지가 효를 실천하고 정려를 받은 집안이라는 뜻의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은화댁, 이제 임금님께 인정받은 집안이 되었네. 세 자매가 정말 모범이 되었어. 칠보기는 정려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세 따님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나리의 가르침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매는 아버지의 사당에 모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은화가 먼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은선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나누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주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불효막심했던 딸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기도 사당 밖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소인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세 따님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칠보기는 은화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소인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소인은 나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화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은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해요. 칠보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소인은 이미 늙었습니다. 나리께서 소인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는 세 따님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임무를 다했으니 소인도 나리 곁으로 가야 합니다. 은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칠복이는 은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세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소인의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 명당 자리에서 대대손손 번창하실 겁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매는 칠복이를 아버지 곁에 정성껏 묻어드렸습니다. 과연 세 자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칠복이가 남긴 가르침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부 명당에 깃든 가르침. 칠복이가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매는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은화는 집안의 대소사를 총괄했고 은서는 농사와 상단 일을 맡았으며 은주는 살림과 자선 사업을 도맡았습니다. 세 자매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지요. 어느 날 은화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의 선비 집안에서 아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은선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내가 평생 우리만 돌볼 순 없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아야지. 결국 은화는 혼인을 결심했습니다. 신랑감은 학식도 깊고 성품도 온화한 선비였습니다. 무엇보다 은화의 효심과 자매애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지요. 혼례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녀문 앞에서 치러지는 혼례는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은화는 아버지의 사당에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효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의 묘 앞에도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에도 은화는 친정을 자주 드나들며 두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화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은선과 은주도 각각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했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세 자매의 자식들은 모두 함께 자라며 사촌지간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은화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잊지 마라. 진정한 보물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니라. 어느 날 은화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유산을 나누셨나요? 은화는 아들을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금 거북이 발견되던 날의 이야기, 칠복이 어르신의 정체, 두 이모가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가족이 화해하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가장 큰 재산을 주시려던 건가요? 은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세 자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 다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란다. 큰 이모와 둘째 이모에게는 시련을, 어머니에게는 책임을 주신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책임을 통해서 진짜 가치를 배우게 하신 거네요. 은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잘 이해했구나.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 자매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은화의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은선의 아들은 상단을 키워 더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은주의 딸은 학식 있는 선비와 혼인했습니다. 집안은 3대째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예언했던 대로 명당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가을날 세 자매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모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자매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은화가 먼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고 집안도 번창했습니다. 은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깨달은 것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말입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늦었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손자 손녀들이 사당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화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황금 거북은 어디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은화는 손자를 데리고 집안의 사랑채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리장 안에 황금 거북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황금 거북이란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가르침의 상징이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요, 할머니? 은화는 황금 거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에 있다는 가르침이란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가르침을 이어가야 하나요? 은화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너희 대에서도 그 다음 대에서도 이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그날 저녁 세 자매와 그 자손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려문 앞 넓은 마당에서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초대되어 함께 어울렸습니다. 은화는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위에서 아버지와 칠보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선이 은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욕심에 빠져 있었을 거야. 은주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막내야. 내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은화는 두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들, 우리는 자매예요.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월이 더 흘러 은화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화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은화를 지켰습니다. 은화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단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 거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니라.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은화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화는 아버지와 칠복이 곁으로 갔고 그 가르침은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은화의 집안은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명당 자리의 기운과 함께 조상의 가르침이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가면 아직도 정려문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효행댁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은화와 세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옛날 옛적에 김진사라는 대지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세 딸에게 유산을 나눠주실 때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쓰셨단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교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욕심을 버리고 효를 다하며 살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